안녕하세요. 기업자원통합관리 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 정리와 평가, 그리고 실제로 3개년 학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28번까지 꼭 풀어보시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문제와 같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출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 인사관리, 1단원 인적자원관리입니다. 교과서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78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적자원의 확보 및 개발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관리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을 대상으로 한다,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밑줄 해주세요. 네, 방금 이제 밑줄 쳤던 내용과 관련해서 하단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것처럼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조직 구성원으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지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급여 명세서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뽑은 사람이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줄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적자원관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자,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밑줄을 쳐주세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의 그림처럼 인적자원을 이제 확보하고 이들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급여 등의 이제 보상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 밑줄입니다. 결국에 기업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영 각 계층에서 발휘되는 필수 기능이자 기본적인 일반 관리 기능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입니다. 하나하나 번호를 붙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1번입니다. 2번, 확보한 인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육성, 개발하는 데 있다. 그리고 3번, 공정한 보상. 4번, 노사관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인적자원의 확보관리 기능에는 모집, 선발 및 배치를 포함한다라는 거. 2번, 육성과 개발관리 기능에는 특히 교육훈련을 포함한다는 거 써주세요. 3번, 보상관리의 경우에는 임금관리, 돈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유지관리는 노사관계를 포함하는데, 노사관계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종업원이 회사에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가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며 종업원의 근로생활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종업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 다 써져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기업의 목표뿐만 아니라 종업원 목표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 목표가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고객의 욕구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인적자원관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에 하단에 이제 전통적, 현대적 관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 인사관리는 종업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업원을 그저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반면 현대적인 이제 인적자원관리는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아서 기존에 기능 중심으로 보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종업원이 회사 운영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가 아닌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존재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은 장기적이고 또 동반자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좋은 말들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의 그림의 옆에 동시에 만족, 윈윈이라고 써주세요. 아까 목표의 마지막 줄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기업의 목표가 종업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개인 목표는 종업원의 인격적인 측면, 근로 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공정한 보상, 처우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가 동시에 윈윈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입니다. 영역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인사관리가 존재하고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인적자원을 유지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선발 및 배치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극대화합니다. 보상과 복리후생, 복지 등으로 동기부여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인적자원 계획, 개발, 활용을 포함합니다. 자, 밑줄을 먼저 쳐주세요. 자, 인적자원 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채용, 충원, 선발, 훈련, 승진, 조직과 직무 설계 등을 계획하는 일이다. 자, 인적자원을 계획하는 일. 자, 이미 이 문장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인적자원 계획이 들어가 있죠. 자, 2번째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에 할당될 업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역시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적자원 활용,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승진, 부서 이동, 평가, 보상이 포함된다. 그래서 배치와 순환, 인사고과 등이 이러한 활용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지나치게 이제 구분하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 개발, 활용이 이제 인사관리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채용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돋보기로 이렇게 사람을 하나 확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있죠. 이렇게 채용은 인적자원 관리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요새 즐겨보는 웹툰 중 하나인 유미의 세포라는 웹툰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보다 보니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케팅부로 출근하는 거 아시죠? 라고 지금 남자가 물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부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무한도전의 무한상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정준하 씨가 정리해고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고 또한 인적자원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자, 마지막 영역인 노무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관리의 핵심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메모 쳐주세요. 밑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지금 우리 배우는 것은 인사관리가 되겠죠. 두 번째, 인적자원의 확보 및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 첫 번째 줄에 밑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이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모집, 선발, 배치가 핵심이 됩니다. 아까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모집부터 밑줄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력을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말한다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이 있습니다.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내 모집은 사내, 기업 내에서 이제 모집하는 것이고 사회 모집은 기업 밖에서 모집 광고나 채용 박람회, 취업 상담실 등을 이용해서 이제 모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넣어 놓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내와 사회 모집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면 암기하지 않고 이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한 가지만 보자면 사내 모집의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100명의 이제 노동자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뽑다 보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사회 모집의 경우에는 이미 그 들어온 인재가 그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인력 개발을 위한 그런 비용 등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해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발입니다.
선발이란 실무 부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져다 놓고 이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서류 전형, 면접, 시험, 인적성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배치입니다. 배치는 결국 이제 뽑아놓은 사람들을 자격 요건,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해서 각 직무에 배속시키는 것,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ERP 팁 첫 번째 선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 접근 방법과 단계적 접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 시험을 100명이 지원했을 때 100명 전원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를 가지고 합산해서 제일 높은 등수에 있는 사람을 뽑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은 이 100명 중에서 1차 시험에서 우리 30명만 뽑겠다. 2차 시험에서는 절반인 15명만 뽑겠다. 마지막 3차에서는 5명만 뽑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합격점에 미달이면은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선발 결정 방법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배치 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적재적소는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배치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재 육성은 이제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균형주의는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치와 모집 그리고 선발까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학벌과 연공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적자원의 확보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번에는 확보 다음에 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아까 말했듯이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은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구성원의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에 따라서 직장 내 그리고 직장 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교육을 한다면 직장 내, 직장 밖에서 교육을 한다면 직장 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 대상에 따라서 총 4가지 종업원,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무 분석은 종업원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승급 등 인사관리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직무 내용과 요건 등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평가와 인사고과에도 활용된다. 직무급의 선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평가는 직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 인사고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직무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록보기법이 있습니다. 관찰법은 직무를 하는 사람을 직접 관찰해보는 방법, 면접법은 직무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하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주고서 통계를 내는 방법이 이제 설문지법.
직무 상황 사례를 실제로 두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 능력,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읽어주세요.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단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입니다. 자,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과 정보 자료를 이제 기록한 것이고, 직무명세서는 인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이름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것들,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82쪽에 이제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눈으로 읽어보시고 아까 사내 모집, 사회 모집의 장단점처럼 암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직장 내 훈련은 교육 훈련을 회사 안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외 훈련은 이제 어디 교육연수원 이런 데 방문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직무 부담에서 잠깐 벗어나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자, 83쪽에 경력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경력개발은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력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4가지가 존재합니다. 4가지 알아두세요. 적재적소, 아까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진 경로의 원칙, 자, 사원, 대리, 과장, 팀장 이런 식으로 승진을 위한 경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력개발 기회의 원칙,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준다. 후계자 양성의 원칙, 자, 후계자, 우리 다음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양성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번째, 승진, 승격, 승급이 나와 있습니다. 승진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더 큰 직무로 수직적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승진하는 것을 수직적 이동 승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승진은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승격은 직무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임금 상승을 의미합니다. 승진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승급은 승진, 근무연수, 업적, 물가 상승 등으로 기본급이 증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입니다. 개발활동에 속하는 것은 경력개발이 되겠지요. 모집과 선발은 확보, 좀 전에 배웠던 확보에 들어갑니다. 다음 인사국가입니다. 84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국가는 조직 구성원의 행위를 조직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인사평가 제도로 이제 승급, 상여금 등의 임금관리, 승진, 배치, 징계 등의 인사이동, 종업원의 잠재 능력 발견, 구성원 간의 능력 비교, 교육 훈련 및 지도 등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이렇게 직무 기준 원칙부터 납득성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국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국가 실시상의 유의점입니다. 여기에 별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관대화 경향이 나오는데요. 자, 실제보다 더 관대하게, 후하게 평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가혹화 경향이 있습니다. 가혹하다는 것은 쪼잔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있습니다. 이는 중심화 경향으로 중간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1점부터 5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설문조사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죠. 이게 바로 중심화 경향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면 영어도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우수자인 학생을 보고 이 학생은 영어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은 단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논리적 상관관계에 따라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혹효과입니다. 후광효과라고도 하는데 한두 가지의 특징만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안경도 쓰고 이제 말도 없어 보이는 친구를 보고 이 친구는 모범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비 오류입니다. 대비 오류는 평가자인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토익 성적이 만약에 제가 90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평가해야 하는 면접 대상이 800점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900점인 나보다 못하네, 얘는 안 되겠다, 못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사국가 실시상의 유의점이었습니다. 특징별로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국가 실시상의 유의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외모를 보니 모범생일 것 같다. 외모를 보니 날라리일 것 같다. 자, 어떤 효과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혹 효과 혹은 후광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 직무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평가는 인사국가와 달리 사람이 아니라 직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메모칩시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가 있을 텐데 쉽게는 이제 복사하는 것부터 문서 작성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 복사가 더 중요할까요? 문서 작성이 더 중요할까요? 문서 작성이 조금은 더 중요해 보이죠? 이렇게 평가해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방법 4가지가 점수법, 요소수 비교법, 서열법, 분류법이 있다라는 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5쪽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에 메모해주세요. 자, 성과평가는 구성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결과가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인지시키는 과정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밑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 내용이 좀 많고 빠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특히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오프라인 대학 이후에 다루도록 할 테니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